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여기 정보통신공학과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통신공학 기술, 현재 기술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트리 연구원에 있는 이정호라고 그러고요. 오랫동안 전파 분야에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지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죠. AI 때문에. 여러분들 AI 많이 쓰시나요? 예. 많이 쓰시죠. 정말 어떤 분은 우리 지구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탄생, AI의 탄생 이렇게 세 번째의 탄생이라 할 정도로 AI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우리 정보통신을 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전쟁이죠, 그죠? 여러분들 일부는 취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곧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교수님이나 사실 AI를 쓰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유튜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환경에서 우리 통신공학 기술자가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글을 논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무슨 산업이 가장 핫 이슈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죠? 반도체 그죠? 특히 HBM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역폭 반도체. 네. 두 번째가 뭐예요? 2차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그죠?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셋째가 조선이죠. 조선. 배 만드는 기술, 선박 기술 이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이 잘해요. 방위산업이 우리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대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위기 상황을 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산업군이 돼가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로 먹고 사는 그 나라입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AI 혁신이죠. 혁신이고 그 다음에가 K-컬처, 그죠? 여러분들 K-팝, K-푸드 쭉 하는 게 있죠? 그런 K-컬처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로 나왔잖아요, 그죠? AI 혁신과 반도체, 그 배터리도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AI와 AI 반도체는 앞으로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산업군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효자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경주에서 APEC 회의 열리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 그죠? 왜 왔을까? 바로 반도체 문제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하는 게 뭐예요? AI용 그죠? GPU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AI용 GPU는 GPU 그러니까 연산 처리 장치하고 뭐가 있어야 되죠? HBM High Bandwidth Memory라는 특유의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AI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협의를 하자. 우리와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단가도 합리적인 가격에서
공급을 받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날아온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죠? 네, 우주, 항공, 그리고 인공지능, 지금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 또 스마트폰, 뭐 A부터 Z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특히 SK 하이닉스와 계속 독점해 왔었어요. 지금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최근래에 삼성전자가 HBM4E를 출시하면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계약도 했어요 이미. 그게 이제 있고, 또 미국에 한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GPT가 지금 얼마 됐나요? 한 3년 그죠?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공지능이 지능화되고 엄청난 속도의 추론과 그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학생들은 어떻게 모르지만 저는 AI를 쓰면서 제 자신이 매우 약해짐을 느낍니다. AI가 두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ICT 분야를 공부하고 산업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앞에만 쓰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같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한다. 수십만 권의 책을 읽었고요. 모든 논문을 다 읽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의 AI는 사실 내가 질문하는데 응답하는 것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AGI 시대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범용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이라는데 그 범용 일반 인공지능이라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럼 뭐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AGI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떤 분야에 모든 분야에 다 우리보다 뛰어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이 되죠. 자, 인공지능 지금 사실 쓰는 건 챗봇입니다. 그죠?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든 음성을 입력하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레스폰스를 받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휴머노이드라는 거와 연결이 돼요. 그게 뭐예요? 로봇이죠. 또 지금 현재는 이 AI가 굉장한 미국의 빅테크 간의 지금 경쟁 구도로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싸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만 갈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오픈 AI사에서 챗GPT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그죠? 그 다음에 클로드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한 XAI에서 나오는 글록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 퍼플렉시티라는 것도 있고 중국의 딥시크도 있습니다. 또 영상 만들어주는 블루라는 인공지능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규모의 전쟁이에요. AI는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는 뭐냐?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거예요. 즉 GPU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AI의 성능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전쟁 중에 있어요. 어디? 오픈 AI의 GPT와 우리 구글의 제미나이와 또는 그록과 근데 절대 성자가 누가 될지는 몰라. 누군가 될 거야. 그죠? 되면은 그 회사가 인공지능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GPT 구독하면 얼마예요? $20 그죠? 부가가치 이제 $22가 약 3만 몇천 원 나오죠?
예견컨대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 돈으로 앞으로 독점의 시대가 오면 약 한 달에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종속성이자 종속성. 우리가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구글의 종속이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 접속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인공지능에 접속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종속성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 지금 판도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 컴퓨팅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GPU를 10만 장 보유했느냐, 20만 장 보유했느냐, 30만 장 보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연산 처리 속도나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게 컴퓨팅 파워입니다. 예,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가 뭐야? 프로그램이라 안 그래도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AI에 쓰는 거죠. 그 알고리즘의 정밀도와 추론 능력. 예, AI는 뭘로부터 시작했냐면은 미국의 제프린 힌튼 교수가 고안해낸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뇌와 닮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AI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자기 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게 딥러닝 기술이에요. 이 사람의 세포에는 뇌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기억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세포들이에요. 그거를 또 연결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성을 만들어낸 이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요. AI는. 그래서 이게 멈출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딥러닝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컴퓨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한테 굉장한 종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근데 한국은 어찌 보면 지금 한 몇 년간의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은 HBM을 한국 밖에는 현재는 못 만들고 있어요. 온리원이 어디 있냐면 SK 하이닉스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쓰는 건 뭐예요? DDR4 메모리나 프레시 메모리라는 겁니다. 그죠? CPU라는 걸 썼잖아요. 컴퓨터에서는 Central Processing Unit.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사라지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인데 워낙에 AI에 잘 맞다는 거죠. 속도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빨리 움직이더라도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서 느리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HBM이라고. HBM3는 뭐냐면 1024개의 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렬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HBM4가 나왔어요. 곱하기 2, 2048, 2048개의 순간적인 데이터가 왔다 갔다.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도체라는 것은 원래가 1층에서만 있어요. 우리가 웨이프라는 게 있죠. 그 웨이프에 1단만 했는데 그거를 계속 아파트처럼 쌓는 거예요. 8단, 12단, 앞으로는 16단까지 쌓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3나노, 앞으로는 2나노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2나노, 3나노가 우습게 보이는데요. 바이러스의 크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혹시? 학생들? 바이러스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게 20나노예요. 조금 큰 거는 찾아보세요. 조금 큰 거는 200나노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 크기의 10분의 1만한
그 아주 미세한 패턴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이 찾아보세요. 바이러스의 크기가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도 20나노예요. 그럼 2나노면은 10분의 1이라는 거죠. 바이러스 크기의 10분의 1이에요. 조금 큰 바이러스는 약 200나노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우리 머리카락의 몇 분의 1? 약 100분의 1 정도다. 그 패턴을 그려가지고 그 회로를 만드는 기술, 그게 쉬울까요? 마음하기 쉬우면 다른 나라 다 했겠지, 그죠?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메모리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 HBM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부동의 앞으로 한국을 견인한 1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 전지 배터리. 요것들이 중국 거는 아직까지 안정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서 만드는 게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뭐 폭발 사건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술입니다. 셋째가 뭐냐면은 조선 쪽이죠. 조선 하면은 뭐 일반적인 선박은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갔고 우리가 고급 선박 그게 뭐냐면 쉐빙선, 응? 이 얼음을 뚫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LNG선이라고 있습니다.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죠. 또 일본은 그 군함을 만드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을 앞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I를 구성하는 것은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죠.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AI가 된다, 그죠? 그 데이터가 제일 많은 기업 어느 기업이에요? 구글이죠. 구글은 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오픈 AI의 GPT보다 살짝 제미나이가 좋은 면이 부각되고 있죠. 유튜브 어디 거예요? 구글 거예요. 구글. 그 많은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그리고 또 뭐 알고리즘과 다음에 우리 통신관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데이터 센터가 우선 뭐예요? 그거와 연결성을 하는 커넥팅하는 기술. 그게 우리 ICT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뭐 IT 했는데 IT는 뭐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죠, 그죠? 정보 기술. 지금 IT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ICT라 그래야 되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통신이 왜 들어갔느냐? 커넥팅이 돼야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돼도 돼요. 이동 통신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이더넷 케이블을 쓰든 와이파이를 쓰든 뭐 광 케이블을 쓰든 상관없다는 그거를 구현하는 게 보다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파로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즉 그 서버 메인 서버와 커넥팅하는 이 기술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딜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연산 처리 속도가 느리다. 그죠? 그거를 줄이는 기법.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나와요. 어쨌든 AI와 AI 반도체는 될래야 될 수가 없다. AI를 잘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AI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AI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게 컴퓨팅 파워라는 거죠.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젠슨 황이 뭐 심심해서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잘 협력해서 해보자는 의미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라는 거 있죠. 예, TSMC가 이 메모리 외에 이 반도체는 말이에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반도체 설계기죠. 그걸 팹리스라 그럽니다. 팹리스 기술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파운드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설계 기술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아직까지도 파운드리의 1위는 TSMC예요. 근데 앞으로의 형국은 아마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GPU 4 그죠? 이게 HBM4가 지금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삼성전자는 기타의 메모리는 다 부동의 1위입니다. DDR4라든지 프레시 메모리 분야에서는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TSMC까지도 우리가 넘볼 수 있다. GPU만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만 향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뛰어나잖아요. 한다면 한다. 여러분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개발을 해도 되고 컴퓨팅 파워를 하는 반도체의 회사에 들어가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킹 분야에 가도 돼요. 그래서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AI가 있어서 뭐 사라지는 직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뭐 겁나게 많이 나오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착실해 나간다면은 한국에서의 ICT 종사자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요게 이제 AI와 AI 반도체. 뭐 AI 어떤 AI를 잘 쓰고 있다 이런 걸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보다 훨씬 강의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저는 기술의 패러다임을 읽고 있다는 거죠. 둘째, 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양자 컴퓨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화두 아닙니까? 현대 화두. AI와 함께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터는 뭐다? 얽힘과 또 뭐죠? 두 가지 중첩, 그죠? 중첩과 얽힘의 논리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컴퓨터는 뭐예요? 전자의 이동이죠. 그죠? 지금 AI도 그렇잖아요. 전자의 이동. 전자의 이동은 순수 반도체를 두 가지로 나누죠. P형과 N형. 그죠? 순수 반도체는 뭐예요? 사가 원소죠. 그죠? 사가를 가지고 5가를 하나 만들고 3가를 하나 5가에서 드리프트 돼가지고 그게 시프트해서 넘어가죠. PN 접합이죠. 그게 뭐예요? 다이오드죠. 그죠? 다이오드의 PN인데 PN 또 하나의 P를 붙이면 PNP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NPN을 하면 NPN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여러분들 전자공학에서 많이 배운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GPU니 아무리 HBM도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모든 반도체는 PN 접합입니다. 현재는 그게 뭐냐면 전자의 흐름. 근데 이런 게 나왔네. 말이 양자 컴퓨팅이 나왔네. 이건 뭐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자의 개념하고 달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듯이 얽힘과 중첩의 논리. 같은 1과 0이 같이 떠 있어. 같이 일을 해.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0과 1도 같이 시큐레이션 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미래 5년, 어떤 학자들은 10년 뒤에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면은 연산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됐냐? 폭발적으로.
그냥 단순히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그것도 슈퍼컴퓨터로 수억 년 만에 풀 수 있는 수학의 함수를 단 몇 시간에 풀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 버리죠. 그죠? 그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얽힘과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기존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배웠던 전자이론에서 띄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1과 0이 시리얼로 나가든지 패러렐로 나가든지 직렬로 나가든지 병렬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양자는 같이 중첩의 원리, 얽힘의 원리에 의해서 4차원적으로 5차원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네. 그렇게 마세요. 좀 더 깊은 거는 뭐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 왜? 전자공학하고 통신공학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현재 2030년까지는 상용 양자 아마 통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이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연산 속도가 진짜 가장 빨라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우리 약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신약 개발 이꼬르 단백질 분석입니다. 2025년도 노벨 화학상이 뭐예요? 단백질 구조 분석을 AI로 하겠다는 화학상 받았어요. 노벨 화학상. 그게 AI라는 거죠. 예, 그거를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단백질의 구조 변화 이꼬르 우리 질환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 또 어떤 암이 걸린다는 것도 결국은 단백질 변형에 의해서 온다라고 그래요. 저는 뭐 의학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풀어낸 단백질의 구조는 20%밖에 안 돼요. 20%. 암의 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을 못했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 이게 엄청나게 어렵대요. 그런데 양자 컴퓨팅이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백신을 의약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새로운 신약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의학에서 새로운 신약이 나오는데 보통 10년 걸립니다. 1상, 2상, 3상 해가지고 몸에 적합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엄청 단축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팅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글은 앞으로 신약 개발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안입니다. 현안.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이라고 많이 쓰시죠. 그죠? 블록체인 기술이 현대에서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좌 이체를 했다는 것은 나와 은행과 1대1 거래예요. 그죠? 내가 송금하면은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체는 은행 계좌에 갔다가 다시 제3자의 계좌에 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N개의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N개. 즉 1대1이면 그 해킹을 당해버리면 그 계좌 이체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독특한 알고리즘 때문에 즉 N의 변수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체가 됩니다. 대단히 좋은 기술이죠.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어디 많이 써? 비트코인 거래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가 비트코인이 완벽한 암호라고 완벽한 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로채면 안 돼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도 양자 컴퓨팅이 되면 뚫을 수 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화폐나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벌써부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정도로 이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 중인데 그냥 양자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 극저온 영하 200 몇십 도의 극저온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외부에 영향을 쉽게 받는다. 전자파라든지 이런 영향.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다루는 게 섬세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영하 240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온도, 극저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외부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양자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통신공학과 학생들은 이런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완벽히 구현되면 통신 보안 면에서도 최고겠죠, 그죠? 양자 컴퓨팅을 하면 창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방패가 그만큼 두꺼우면 그 방패를 뚫을 수가 없다, 그죠? 그렇듯이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보안과 처리 능력에서의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해킹 불가능 미래 보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컴퓨팅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통신은 네트워킹은 뭐다?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나가면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연산 속도가 빠르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처리를 1초 만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AI에서 하는 것이 1초에 연산을 몇 번 정도 하냐면은 1300조 정도. 1300조 정도의 처리를 1초 만에 한다는 거죠. 사실 AI는 말이죠. 굉장히 단순해요. 있는 데이터를 입력 정보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로 출력하는 게 지금 AI. 그게 챗봇이라는 거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가장 합리적인 단어를 빨리 찾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레스폰스를 주는 게 지금 AI다. 우리가 쓰는 AI가 전부 다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산업군에서 쓰는 AI예요. 그런데 AI가 발전하면은 인간의 위기 의식을 상당히 느끼죠. 나보다 뭘 잘해. 나가 필요 없네. 진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AI 앞에서는 나는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본다.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전부 다 잘해. 문학, 예술,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네. 데이터의 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모든 걸 학습을 다 했어. 그죠? 어떤 분야들 다 잘할 수 있다. 그게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법률 정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미. 어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예를 들어봐서 AI를 쓰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2024년, 작년에 AI 윤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금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세부 지침 만들고 있어요. 다행히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율주행할 때 AI를 쓰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AI를 안 쓰면 안 되지. 자율주행차가 그냥 가나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자율주행차라 하더라도 사고의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자, 가정을 해봅시다. 두 갈래의 길에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10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이 사람을 칠 것인지, 왼쪽으로 가면은 한 사람이 지금 길을 건너고 있어요. 이 사람을 칠 것인지. 속도는 순식간에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쳐야 되는데 AI는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알고리즘 만든 사람은 당연히 10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치도록 알고리즘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관련이 전혀 없는 10사람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왼쪽에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청혼하기 위해서 가는 여성이 꽃을 들고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치고 싶어? 그게 AI의 윤리예요. 이 AI 윤리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알고리즘 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라는 문제. 그래서 법과 제도와 윤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AI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 이게 반대의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인 것 같으면 자기가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하겠지. 그랬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나요? 슬픔을 아나요? 분노를 아나요? 사랑을 아나요? 응? 몰라요. 단 알고리즘화된 패턴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해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말도 아닌 입력값을 내 가지고 그 출력을 하라 그럴 때 윤리적으로 안 되는 거는 출력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제어 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기본이 되는 게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통과를 해서 올해 법을 하위 법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다 AI를 하죠, 그죠? 첫째, 미국의 빅테크를 생각해 보면 어디죠? 제일 큰데 구글, 네? 구글. 그 다음에 둘째가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타, 그죠? 메타 좋아요. 메타가 뭘 하고 있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메타는 추구하는 게 일반 AI는 아닙니다. 메타가 AI 한다는 그 현재는 안 나와 있죠. 아주 히든 카드를 갖고 있어요. 글래스, 즉 안경에다가 AI를 장착하겠다. 옛날에 구글에서 나온 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거, 그죠? 그거는 실용성이 떨어져요. 비싸요. 안 써요. 그런데 메타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타에서 나오는 안경이에요. 글래스. 지금 안경의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안에 따라 가지고 내 앞에 그 답이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이 뭐냐라고 내가 명령을 했을 때 바로 그 건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길 안내도 되고 모든 것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세상. 그것을 메타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작은 디바이스에서.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질문했을 때 바로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면은 키워드를 두드리든지 아니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분은 뭐 여러분들 있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슈퍼 아주 뭐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스페이스X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또 하나 하는 게 뉴럴링크라는 거죠. 뉴럴링크.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그게 뉴럴링크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록이라고는 XAI가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 건데요. 이것은 어디를 기본으로 하냐면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트위트,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X입니다. 그 X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정통 대가예요, 그죠? 그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시겠다. 여러분들 공학도는 사실 그록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일반 GPT보다 좋습니다. 점점점 GPT의 위상이 좁아지고 있어. 특화된 AI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은 기회예요. 왜 좋은 게 있냐? HBM이 안 들어간 AI는 없다라는 거죠. 계속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호재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국은. 근데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의 탑이 딱 결정되면은 그 한 회사가 밑에를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옛날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있었죠. 닷컴 버블. 여러분 잘 모르시나? 그 나이가 안 됐나? 닷컴 버블이란 뭐냐면은 하나가 only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1등을 했어. 그래서 검색 엔진 1위 거기에만 살아남고 싹 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죠, 네이버. 그나마 조금 한다는 게 다음, 그죠? 다음 두 개가 이제 1등을 했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죠. 이게 이제 보면은 결국 규모의 전쟁이고 파워 게임 지금은. 그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7년 하반기까지는 계속돼서 성장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AGI 가기 전에 이미 그 1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은 HBM을 계속 팔아먹을 수가 있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네들 싸움하고 우리는 비싸게 한국밖에 못 만드는 최고의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대폭 메모리를 원하는 회사에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AI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규모의 경쟁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지금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메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정말 엔진이 하나 들려오는데 약 1,400억 정도를 줍니다. 스카우트 비용이. 그리고 연봉 따로요. 1,400억.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뭐 1,400억이라는 숫자를 상상할 수나 있나요?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게 스카우트 비용이고요. 매년. 근데 진짜 인공지능 최첨단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약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슈퍼 개발자들이죠. 뭐 얼렁뚱땅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약 100명 돼요.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그걸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GPU가 수십만 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체 글쎄 GPU 아직 지금 현재 뭐 얼마나 보유하고 컴퓨팅 파워로 이미 미국의 게임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소버린 AI를 한다. 소버린 AI 그건 뭐냐? 특화된 AI. 한국에 특화된. 어떤 분야에 되냐? 소버린 AI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만 쓰이는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AI. 의료나 국방이라는 거죠. 뭐가 요구되죠? 보안이 요구되죠.
의료 정보 흘러나가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내 정보를 미국의 서버에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죠. 개인정보인데, 그죠? 그리고 국방이라는 건 보안이잖아요. 철저한 기술 보안. 내 회로를 미국에 넣어가지고 좋은 회로로 만들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엔지니어가. 여러분들 엔지니어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화된 AI.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주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바로 다운로드 된다는 거죠. 소버린 AI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AI 수석 모 씨가 가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에요. 과기정통부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이 대단히 많다. 중국의 추기에 만만치 않죠. 중국 정말 무섭죠, 그죠? 지금 경주의 에이펙에서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쏠려 있는 게 아니.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수석, 응? 그분들의 대통령 간의 만남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이죠. 중국은 지금 미국은 뭐를 하고 있냐면 관세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관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관세를 너무 때려버리니까 막 50%씩 때려버리니까 이거 수출이 안 돼. 살짝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하나 정책을 내놨어요. 히토리를 수출 안 하겠다. 히토리. 희귀 광물 이게 안 들어가면요. 미국 뭐냐 하면은 핵, 우주항공, 그 다음에 빅테크 아니면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주항공이나 최첨단 반도체는 히토리가 안 들어가면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히토리.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중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 수출 안 하겠다. 그걸 가지고 딜하래요.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어요. 금매장량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서로의 딜, 이 문제에 지금 전 세계의 눈이 경주 에이펙에 쏠려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이 회동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핫 이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에 이런 그 알게 모르게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은 뭐냐면은 자, 엣지 컴퓨팅과 6G는 사실은 비슷해요. 6G 우리나라에서 5G까지 여러분들 사용해봤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5G까지 쓸 겁니다. 5G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5G는 기지국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요. 주파수가 높아서. 그러면은 그 5G 기지국을 다시 다 갈아야 돼. 주파수가 틀려요. 그러면은 이동통신사가 이미 LTE, 그죠? 4G, 제4세대 이동통신만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깔아가지고 내가 폭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 이동통신사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거의가. 즉 주파수가 2개인데 28기가 진짜인데 28기가는 반납을 해버렸고요. 지금 3.5기가를 5G를 하는데 사실은 LTE하고 같은 주파수 영역이에요. LTE가 여러분들 주파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4에서 2.6기가 정도 됩니다. 2.6이나 뭐 3.5나 거기서 거기지. 주파수가 높을수록 트래픽 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대역폭이 넓어져서 그래요. 그까지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플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6G는 뭐냐면 또 다른 문제예요. 6G는 기반이 뭐냐면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빠르죠. 그거는 테라헤르츠, 기가헤르츠의 1000배. 1000기가헤르츠 이꼴 1테라헤르츠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배가 아니다. 수백 배, 수천 배의 속도로 우리를 휘잡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내가 연산 처리 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속도정이라 그랬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율주행차가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무엇에 주위에 의한 통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트워킹에 의해서. 그죠? 주변의 도로 상황, 앞에 물체가 있다 없다, 그리고 모든 GIS 정보를 받아야 갈 거 아니에요. 쓸 거 아니에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끊어지면은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신공학, 즉 정보통신공학을 한 게 매우 잘한 거예요. 할 일이 무지 많다니까. 진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지 많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타임 딜레이, 즉 정보 전송 속도가 늘어지면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0.1초만 늦었다면 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딜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타임 딜레이가 적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적어놨어요? 초저지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초저지연. 지연이 딜레이가 적어야 된다. 그다음 초연결. 대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건 뭐죠? IoT죠. 그죠?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 생각하는 인터넷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또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는 의미. 기존의 인터넷을 뛰어넘는 인터넷이 IoT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저궤도 위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뭘 추구한다? 여기는 테라헤르츠의 현재 5G보다 어느 정도 10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초고속이다. 1테라 비트 퍼 세컨드 정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다. 초저지연 1ms 이하의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초연결 3초로 초고속, 초지연, 3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결국은 뭐냐? 타임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원래 위성이 가장 좋은 거는 정지 궤도 위성입니다. 정지 궤도 위성이 왜 좋으냐 하면 지구상의 세계만 뛰어넘으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어요. 통신의 목적은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정지 궤도 위성, 즉 우리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죠. 자전 속도는 24시간. 그죠? 24시간은. 그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을 똑같이 돌려면은 지구 상공 36,000km에 딱 위치를 해주면은 지구 자전 속도 똑같이 돌아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정 위성이라 그럽니다. 그게 진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구 자전 속도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는 항상 내 머리에 떠 있기 때문에 고정 위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저궤도 위성인데 그거는 약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1000에서 2000km 돼요. 거기 딱 위치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1000km하고 26,000km하고 몇 배 차이 나죠? 26배 그죠? 26배. 26배의 차이가 난다. 그럼 26배의 딜레이가 있는데 아니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26배가 아니고 그죠? 52배가 되는 거죠. 타임 딜레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 딜레이 때문에 고정 위성을 쓸 수가 없어요. 효율적인 거는 3개만 띄우면 돼요. 고정 위성. 근데 정지 궤도 위성은 무지하게 많이 띄우게 되는 거죠. 근데 타임 딜레이가 무지 작아요. 그것을 노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죠? 스타링크. 그다음 유럽에서는 원웹이라는 위성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 압도적으로 많죠.
원웹이라는 것은 유럽 연합에서 띄운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 외에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타링크와 원웹이 있다. 스타링크는 누가 띄웠죠? 일론 머스크가 띄운 스페이스X사에서 발사한 저궤도 위성인데 24,000개 정도를 띄울 예정으로 있다. 지구를 덮어버리겠다. 자, 그럼 통신의 혁명이 또 일어나요. 그걸 딱 해보는 순간 우리 이동통신 쓸 필요 없겠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LTE나 5G 또는 기존의 와이파이나 이런 많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이나 우리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잖아요. 차는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일부 하고 있죠. 청계천에 지금 버스 자율주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구만. 일부 시범적으로. 그리고 미국 가면은 실리콘밸리의 일부 우버 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거 지금 자율주행이에요. 운전자 없어요. 네.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율주행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 통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GIS, 즉 지리 정보가 입력돼요. 그래야 지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 그래 최고 문제는 뭐냐면 타임 딜레이예요. 아까 같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자율주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스타링크는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인터넷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네트워크를 쓰면 어떻게 된다? 전 세계가 통신 번역이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95%. 그 다음에 타임 딜레이는 20ms 정도면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보면은 원웹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원웹. 이거는 주로 지금 현재 한 6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유럽에서 띄우고 지금 슈퍼 강자는 스타링크가 맞습니다. 여러분 스타링크 쓰나요? 혹시? 가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승인 났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6G, 저궤도 위성은 결국 뭐다? 통신의 타임 딜레이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이꼬르 통신 속도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속도 시대, 속도 시대. 통신은 뭐다? 통신의 3요소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돼야 됩니다. 즉 신속이 결여되면 통신이 되나요? 오늘 보낸 정보가 내일 받으면 통신이 안 그러죠. 편지지. 응? 그죠? 신속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확해야 되겠다. 내가 보낸 정보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통신의 목적이냐. 안전해야 되겠다.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해킹되면 되겠어요? 내 정보가 다른데 흘러가지 않는다. 그게 보안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 통신의 목적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 신속이잖아요. 요게 타임 딜레이. 이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연산 속도가 느리면 AI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뇌보다 느린 게 무슨 AI? 그죠?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과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네, 그러한 기술이고 지금 점점 아마 양자 컴퓨팅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은 쓸 겁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민등록증 여러분들 그 모바일 있죠?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또 건강보험증 이런 거 정부 기반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예요? 아바타, 그죠? 똑같은 걸 두 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에요. 트윈, 응? 그런 거. 이건 뭐다?
신뢰와 가상의 신뢰는 뭐죠? 블록체인이죠. 그다음 가상의 세계가 융합될 것이다. 저희들 세대는 이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AR, VR 그죠? 가상 현실에서 놀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핸드폰 안에 다 있죠. 핸드폰에 제2의 내가 거기 있죠. 아니? 맞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 그렇게 하고 잘 놀고 있다는 거지. 그러한 사람이 요구하면 그런 기술이 나와요. 많이 쓰면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도 결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신뢰와 가상 세계의 융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내 아바타가 뭐 해킹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이런 게 싫죠. 그죠? 예. 그래서 블록체인과 가상 융합, 즉 디지털 트윈은 같이 갈 것이다. 기술이. 예. 자, 다음. 그래서 이제 VR 나오잖아요. VR 그죠? 비디오로 보는 거죠. 그죠? 비디오. 통신 기술은 결국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이 뭐라고 써놨죠? 지금 가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4만 명이 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컨텐츠 권장 속도는 5GBps 정도면은 가상 디지털 트윈이 된다. 똑같은 정말 내가 남극이 가지 않더라도 유럽이 가지 않더라도 또는 미국이 가지 않더라도 그와 똑같은 현장에 있는 똑같은 느낌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구매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게 가상현실이지. 그리고 여기도 타임 딜레이가 5ms 이하로 나와야 정말 현장감 있는, 정말 눈이 내리는 그 현장, 파도가 치는 일렁이는 그 모습, 내가 타이타닉호를 타고 그녀와 나가 같이 항해하는 모습을 정말 구현해 줬을 때 진정한 디지털 트윈, 즉 가상현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기술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AI 지금 쓰지 말라 한다고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기술은 말이죠. 지금 제가 한 40년간 지금 ICT 분야에 종사하면서 한 4번의 기술 변화를 봤습니다. 첫째, 제가 입사할 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회사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입사를 조금 있으니까 개인이 컴퓨터를 소지하는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였고, 그때 이제 IBM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삼복 컴퓨터 잘 모르죠.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혁명이 뭐예요? 인터넷 혁명이죠. 기기와 기기가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예? 뭐는? 네트워킹이 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낸 정보를 내가 받아볼 수 있고, 그것도 저희 시대들은 혁신이었어요. 놀랐어요. 그죠? 그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손안의 컴퓨터가 동작을 하던 시대가 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네 번째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12년 중에 12년 중. 12년 중에 12년 후에는 여러분들 뭘 또 맞이할지 몰라. 인생에서 그러한 주기로 다가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변화의 물결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 경험했는데 다섯 번째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래는 뭐다? 연결과 몰입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몰입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일을 잘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커넥팅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그죠? 어떠한 네트워크에도 지금 접속할 수가 있죠. 그죠?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나요? 유럽에 있는 게 안 되나요? 여러분 앱으로 다 해가지고 예약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 여행 가려면은 호텔이나 거기에 있는
열차나 항공권 다 여러분들 예약하잖아요. 그죠? 쿠팡에서 물건 사잖아요. 커넥팅 시대는 왔고 이제 몰입의 시대. 이게 이제 그 그림은 저기 멋지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깊이 파악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그 진정한 사람은 I자형이 아니고 T자형이라고 그래요. I자형은 뭐다? 깊이 파는 형태. T는 여러 가지를 잘 아우르는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 잘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명령, 즉 프롬프트를 잘 넣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됐죠. 회사에서 말하면 뭐예요? 임원이에요, 임원. 임원의 역할을 여러분들 개개인이 해야 된다. 비서는 누구다? AI지. 뭐 잘하는 AI, 뭐 잘하는 AI를 잘 선별해가지고 내가 설계도를 잘 얘한테 입력하고 그 값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야. 그거 잘하면 돼요. 응? 회사에서 임원하던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현대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통신공학 졸업 예정자가 맞이할 미래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첫째, AI 반도체. 이야기했죠, 그죠? AI 반도체. 지능형 네트워킹이 핵심인 시대가 온다. 이제 네트워크가 그냥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 학부 과정에서 다 배우셨죠? OSI 7레이어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셀성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다 배웠죠, 여러분들?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표현 계층. 여러분들 운용자, 즉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응용 계층이에요. 물리 계층은 뭐다? 선 까는 거, 통신 확보하는 거, 그죠? 7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죠? 그래서 지능형 네트워크의 핵심이 바로 AI와 반도체가 될 것이다. 둘째, 이제 양자 기술이 도입이 곧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 보안성 실행과 어마어마 폭발적인 연산 능력,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VR과 메타버스, 그죠? 이거는 뭐다? 몰입한다, 몰입형 경험을 선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6G 통신. 이건 뭐다? 초연결 시대. 타임 딜레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보안이죠, 보안. 신속정화, 안전 중에 맨 마지막에 안전을 구현을 하는 것이 통신 전문가의 역량이 돼요. 그 다음 저궤도 위성. 앞으로 이 세계는 선으로 연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이동통신도 한계가 있죠, 그죠? 셀 반경이 벗어나면 통신이 안 돼. 근데 인공위성이 좋은 이유, 하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섬이라도 오지라도 다 통신이 된다는 거죠. 연결성의 확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은 이러한 지금 앞으로의 현대 기술을 잘 접목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술과 융합의 가속화 시대입니다. 기술과 융합. 그러니까 only one 이것만 하겠다 해서 안 돼. 그죠? 어떻게 됐냐?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즉 소비자가 뭐를 요구한다는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만 해서 안 돼요. 하드웨어에서만 해서 안 돼요. 이런 종합적인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통신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자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인공지능 무섭다고 도전 안 한다? 아니, 많이 써보세요. 여러 가지 많이 써보시고 기회는 많이 써본 사람한테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그 기회가 올 때 잡아할 때 내가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진짜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으로서 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